다시 KTV 제주방송 스튜디오입니다. 제1회 아시아 웰니스 관광 국제 포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연, 사람, 문화가 어우러지는 아시아 대표 웰니스 여행지를 향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부터는 대한민국의 웰니스 관광 정책의 현 주소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에는 7분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장을 맡아주셨습니다. 고계성 한국관광학회 수석 부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장태수 단국대학교 교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토론자 소개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변영근 관광정책과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산업연구원 정윤선 연구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주한라대학교 문성종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향자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웰니스산업협회 이우람 부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좌장인 고계성 수석 부회장께 이번 세션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세션 두 번째 자장을 맡은 경남대학교 고계성입니다. 본 세션 두 번째 주제는 대한민국의 웰니스 관광 정책 현 주소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진단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본 세션 주제에 관해서 발제자, 토론자들이 전국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에서 내노라하는 전문가들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웰니스와 관련된 아주 깊이 있고 생동감 있는 사례, 현실 정보들을 전달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 세션에는 발제자가 계십니다. 장태수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이신데요. 한국 웰니스 분야의 선두주자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장태수 단국대학교 교수님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장태수라고 합니다. 이 땅에 그 코로나가 처음 발생된 이래 어떤 사람도 이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바꾸리라 예측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드 코로나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지만 신규 확진자가 7,000명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광의 미래도 밝다라고만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제주특별자치도와 또 제주관광공사가 새로운 관광의 패러다임을 열 수 있는 웰니스 관광이라는 부분들의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초청을 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웰니스 관광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또 우리가 한번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국내외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주로 연구의 주제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웰니스 케어 그리고 항노화에 관계된 부분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최초로 병원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건강 상태에 있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건강한 사람과 환자의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 이 부분을 반건강 상태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차움이라는 것을 설계하고 기획해서 만들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웰니스 관광에 대한 부분들을 접근하기가 조금 쉬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동영상을 먼저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체의 약 8%를 차지하고 있는 피. 장기만큼이나 중요한 이유로 예부터 피와 관련된 건강법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피를 이용해 젊어지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루마니아, 트란실바니아에 영향력 있는 가문 출신의 바토리. 그녀는 젊어지기 위해 무려 1,568명의 소녀들을 죽이고 그 피로 목욕을 했다고 전해진다.
뇌졸중과 열병에 시달리던 교황 인노첸시오 8세. 그는 건강을 위해 어린이의 피를 주입했으며 북한의 김일성 역시 장수를 위해 20대 젊은이들의 혈액을 한 달 주기로 수혈받았다고 한다. 이처럼 과학적 근거도 없이 무분별한 민간요법이 이어져 오른 가운데 과연 혈액으로 젊어지는 방법은 있을까? 방금 동영상을 하나 보셨죠? 꽤 쇼킹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엘리자베스 배톨리라고 해서 닉네임이 피의 여왕이라고 있습니다. 그 전 박물관이 있어요. 아주 고귀한 귀족의 신분이었고요. 이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그 피로 목욕을 하면서 자신의 건강과 그리고 미모를 유지하기 위한 이러한 부분들을 진행한 거죠. 여기에 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진시황이죠.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고 불로초를 찾아서 동방의 끝에서부터 서방의 끝까지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늙음과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죠. 동양과 서양의 아름다움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클레오파트라, 양귀비도 그 시대에 통용되어지는 가장 좋은 방법들을 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젊음과 그리고 장수를 누리는 그러한 부분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욕구다. 그것을 구현하는 방식이 달라지는데 지금은 관광이라는 부분과 건강이라는 부분이 결합되어져 있는 웰니스 관광이 또 하나의 시장에서 새로운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우리나라 2019년 통계청 자료에 평균 수명이 83.3세입니다. 그런데 건강 수명은요 70.6세죠. 다시 말하면 1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오래 사는데 질병을 가진 채로 살아가는 기간이 10년이 넘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과연 축복일까? 세계 지도가 있습니다. 이 세계 지도의 색깔들이 대표적인 색깔이 옐로우죠. 그런데 옐로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60세 이상의 비율이 9% 정도가 되면 옐로우로 색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2002년에 세계 지도의 사진이고요. 2050년이 되니까 세계 지도의 색깔이 완전히 바뀌어졌죠. 여러분이 지금 잠깐 보셔도 두드러진 두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하나는 블루, 하나는 핑크죠. 블루는 어떤 의미냐? 60세 이상의 비율이 30%를 넘는 도시, 이 부분은 블루로 표시가 되어져 있고요. 핑크는 20%에서 24%입니다. 이만큼 세계가 빠르게 노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웰니스 관광이라는 부분들을 한번 개념적인 부분을 정리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웰니스라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부분에서 균형 잡힌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웰니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웰니스에 관광이 결합되어져 있는 형태를 웰니스 관광이라고 하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웰니스와 관광이 결합이 되어져서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것, 이렇게 웰니스 관광을 정의를 하고 있고요. 한국관광공사에서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건강과 힐링을 목적으로 관광을 떠나는 것. 그래서 거기서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 스파를 즐긴다거나 휴양을 한다거나 뷰티 관리를 받는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것을 웰니스 관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웰니스 관광의 핵심 자원으로 4가지 정도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라이프 스타일이죠. 생활 습관을 바꿔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생활 습관에서 질병이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잠을 자는 문제, 무엇을 먹느냐라는 문제, 운동을 하느냐의 문제, 이런 부분이죠. 또 건강 체력 관리, 그리고 뷰티 미용, 정신적인 부분에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명상과 정신치유, 이런 요소들이 웰니스 관광의 핵심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 재미있는 연구가 설문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길 리서치에서 주 4일 근무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죠.
일주일에 4일만 일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30대 이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고요. 40대에서 50대는 다소 부정적이고 60대 이상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일주일에 어떻게 4일 일하느냐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그만큼 워라밸 또 자신의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 이런 부분들이 젊은 세대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요소다라는 것들을 이 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웰니스 영역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시장의 성장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웰니스 관광의 요소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 아시는 대로 세계 관광 시장은 굉장히 차갑게 냉각되고 있죠. 그래서 2019년 대비 2020년에 전 세계 관광객 수가 72% 가까이 감소되었다라는 통계 자료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를 찾는 외래 관광객 수도 전년 대비 85%나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제주도 마찬가지죠. 외국인들 자체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인앤아웃이 다 차단되어져 있죠. 팬데믹 때문에. 그나마 비즈니스 목적으로 자가격리를 감수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봤더니 만족도는 여전히 굉장히 높게 자리를 잡고 있고 팬데믹이 끝난다라고 하면 한국을 꼭 관광의 목적으로 재방문하겠다라는 비율이 77%가 넘더라라는 겁니다. 국내 관광도 해외로 나갈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닐 것이다라는 이런 쉬운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 여행의 횟수도 마이너스 35% 감소가 되어졌고요. 연간 일수도 12.9일에서 7.6일로 줄어들었습니다. 여행에 쓰는 비용 자체도 45%나 감소되었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여행을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바뀌어졌죠. 홀로 가거나 아니면 아주 소규모로 가족과 가거나 또 가까운 곳을 가거나 이전같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을 회피하는 거죠. 왜? 어떤 문제 때문에? 안전이라는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또 여행의 패턴이 나타납니다. 온택트 여행이라고 해서 간접적으로 여행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여행 사이트나 상품들도 출연하게 되고요. 지금의 여행의 화두들을 몇 가지를 끄집어내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세이프티입니다. 안전입니다. 내가 여기를 가도 되는가라는 결정에 있어서 이곳이 안전한가라는 부분이 첫 번째로 나타나고 있고요. 간접적인 여행을 경험하는 온택트 관광, 그리고 건강을 개선시킬 수 있는 웰니스 관광, 그리고 블레저라는 신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는 비즈니스와 레저를 합성한 거죠. 이제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일과 여가의 이 경계가 모호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새로운 관광의 요소가 되고 있고요. 한국이 그러면 웰니스 관광에 어떤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한번 추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태국과 일본과 더불어서 탑티어에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인지도나 선호도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웰니스 관광을 어떻게 인지하게 됐는가라는 것들을 물었을 때 국내 여행객들은 경험한 사람들, 지인의 추천에 의해서 내가 여기를 찾게 되었다라는 답변이 제일 많았고요. 외국인들은 여행사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했다라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웰니스 관광의 문제점은 당일형 관광에 집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외국처럼 어떤 목적을, 웰니스의 목적을 가지고 그곳을 가서 거기에서 머물면서 짧게는 2박 3일, 일주일, 길게는 한 달간 머물면서 자신의 건강을 케어하는 이런 웰니스 관광을 우리 한국은 시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4가지 카테고리로 한국은 웰니스 관광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뷰티 스파, 자연 숲치유, 그리고 한방 힐링 명상 이런 부분인데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가라는 부분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뷰티 스파는 한국적 문화인 찜질방 이걸 경험하는 것들이 많았고요. 자연 숲치유 같은 경우는 트레킹을 한다거나 또는 산책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힐링 명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숙박을 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부분이 많았고요. 그래서 웰니스 관광들은 수요자들은 신체와 정신의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는 니즈를 가지고 있고 공급자적인 측면은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웰니스의 핵심 자원들을 관광 상품화해서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채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4가지 카테고리로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금 한국을 대표할 만한 웰니스 관광지다라고 해서 매년 10여 개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4가지 분야로 하고 있죠. 뷰티 스파 분야, 그리고 숲치유 분야, 자연 숲치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방 분야, 그리고 명상 힐링 분야. 현재 52개소가 각 분야별로 선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분야별로 우리가 국내외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 숲치유 분야입니다. 바트 베레스 호펜이라는 곳을 저는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굉장히 작은 마을입니다. 인구가 14,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시골 마을이에요. 그런데 치료와 요양을 위해서 하루에 3,000명에서 4,000명이 방문하고 있고요. 1년에 90만 명이 여기를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아예 치유의 마을로 형성이 되어져 있어서 휴양시설들이 있고 또 요양시설들이 만들어져 있고 이런 어떤 시설에서 여러 가지 웰니스 프로그램들을 즐길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요. 또 야외에도 이 크나이프 요법을 적용할 수 있는 야외 시설이 되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면서 거기서 먹고 자고 이런 웰니스 프로그램들을 즐기면서 자신의 건강을 케어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구 14,000명의 이 바트 베레스 호펜에 23개의 크나이프 요법 센터가 있습니다. 크나이프 요법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온천, 물을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약초, 허브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운동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요. 먹는 것을 이용하고 몸과 마음을 케어하는 심신요법을 제공해 줍니다. 그런 센터가 이 작은 마을에 23개가 있고요. 여기에 머무는 사람들을 위해서 170개의 호텔과 펜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4,000명이 넘는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주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부분이죠. 제주에 얼마나 좋은 자연 환경을 가진 마을들이 많습니까? 그 마을 중에 한 곳을 치유의 마을로 만든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머물면서 자신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여기에서 이렇게 해결하고 갈 수 있는 명소가 된다. 생각만 해도 벅차오르는 부분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산림치유 부분은 지금 산림청이 산림치유 지도사라고 해서 국가 자격증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국에 치유의 숲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숲길도 3개 이상의 코스를 가지도록 법적으로 되어져 있고요. 명상 공간, 또 뭐 운동할 수 있는 공간, 풍욕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죠. 국립산림치유원에 보시면 영주와 예천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단기 고객을 받는 부분, 장기 고객을 받는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명상 힐링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너무나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 블루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장기간의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우울, 불안, 스트레스, 이제는 분노의 느낌까지 받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이 정신적 웰빙 상태가 낮게 되어져 있고요. 더더욱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치료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관리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냐? 이런 어떤 정신적인 문제를 케어받으러 가는 거가 낙인 찍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용률 자체도 낮고 문제를 발견하고 나서 치료를 받는 기간이 84주나 걸린다라는 이게 문제죠. 우리가 힐링 콘텐츠, 웰니스 프로그램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항상 생각하는데 오감을 만족시켜 줘야 된다. 시각, 청각, 후각, 촉각을 만족시켜 줘야 된다. 사운드 테라피, 소리를 기분 좋은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죠.
ASMR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잠이 안 오는 때 빗소리 듣고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요즘 뭐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영상이 있습니다. 소리로 치료를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의학적 데이터를 보시면 스트레스가 줄더라, 면역이 높아지더라, 통증이 줄어들더라 라는 것들이 나와 있고요. 시각, 눈으로 보는 것, 색채, 컬러, 이것이 힐링 이펙터를 가집니다. 손을 통해서 또는 물을 통해서 촉각을 통한 힐링이 되는 것이죠. 냄새 맡는 겁니다. 산에 가면 피톤치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또 신체가 정돈되어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좋아하시는 프로그램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 종종 보시죠. 중년의 남성들이 그걸 자꾸 보면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그 프로를 자주 봅니다. 산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각, 사람이 이렇게 먹는 것 떼놓고 생활할 수가 없죠. 우리가 웰리스 관광에서 중요한 것, 그 나라의 음식을 경험하는 것. 그런데 몸에 좋은 음식이죠. 미각적인 부분. 그리고 명상에 대한 효과, 우울한 기분을 줄여준다, 분노가 줄어들더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뷰티 스파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의 사례인데요. 에비앙 스파입니다. 우리가 아는 에비앙, 글로벌 음료죠. 생수의 밸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에비앙시에 이런 어떤 치유센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수압치료실 되어져 있죠. 의료진들이 얼마의 온도, 얼마의 압력으로 몇 분간 하라, 이렇게 아예 처방전을 내줍니다. 그리고 뷰티 스파 관리를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되어 있죠. 클리닉 라프렐이라고, 이곳은 스위스에 있습니다. 크지도 않죠. 보시면 숙소가 있고요, 클리닉이 있고 스파가 있고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보면 놀랄 만한 가격입니다. 1인당 일주일 여기에 머물려고 하면요, 우리 돈으로 가장 일반 프로그램 가격이 1인당 2천만 원을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여기에 오죠. 여러분들 몇몇을 보시면 다 아시는 분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CLP의 고객입니다. 미국에는 캐니언 렌치라는 곳이 있습니다. 헬스 리조트인데요. 1979년에 멜 츠크만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목장터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79년에 만들 때 헬스 리조트인데 담배 못 피워요. 여기는 술을 못 마셔요. 지금도 리조트에서 그렇게 한다면 리조트에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데 재방문율이 70%가 됩니다.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들 보면 댄스 무브먼트, 아쿠아 엑서사이즈, 쿠킹 클래스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고요. 저런 프로그램을 스터디하기 위해서 캐논 렌처를 가서 진행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차병원 그룹의 차움이라는 곳입니다. 우리 동영상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VIP를 대상으로 한 고급 항노화 치료센터. 한국식 안티에이징으로 의료 분야에서 한류를 일으키겠다는 당찬 포부를 가진 곳이다. 2010년 개원 이래 지난해만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 중동과 아시아 둥지에서 약 4,000명의 외국인이 이곳을 다녀갔다. 한 여성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좌장께서 5분을 더 쓰시라고 말씀을 주셔서 5분을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5분간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움을 제가 기획하고 설계할 때 차병 그룹에 있는 의사들이 모두 반대했습니다. 아니, 병원에서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때 누가 올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때 총괄 회장님과 그때는 뭐 12년 전이니까 원래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이 있죠. 뭘 몰라서 하면 되겠지라고 시작을 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차움을 만들었고요. 지금은 1억 7,500만 원이라는 회원권을 사야 여기 회원이 되는데 800명 가까운 회원들이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가지 기둥을 설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적 진단, 두 번째는 음식입니다. 식약동원이라고 해서 약은 곧 음식이고 음식은 곧 약입니다. 그리고 쉬어줘야 됩니다. 스파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운동이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방 부분입니다. 한방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또 자원이죠.
웰리스 자원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본이나 외국의 관광객들이 왔을 때 한국적 웰리스를 경험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 한방의 컨셉들을 선호하고 있고요. 이 한방의 컨셉으로 추천 웰리스 관광지로 지정된 곳은 산청에 있는 동의보감촌입니다. 원래 이 시설은 웰리스 관광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설은 아닙니다. 한방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전시 공간인데요. 그 행사가 끝나고 나서 공간이 활용이 되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웰리스라는 개념을 연결을 해서 한방 웰리스라는 부분으로 만들어졌고요. 이 안에 한의원이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진단 만들기, 또 한방 베개 만들기, 또 쑥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래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한국의 한방 웰리스를 경험하고 있는 장소로 성장하고 있고요. 제가 제안을 한 게 이 자연과 한방이라는 부분들을 연결을 해서 신체적 케어와 정신적 케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업데이트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방 티 세라피라고 해서 여러분들 저 TWG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글로벌 티 브랜드입니다. 여기는 차를 가지고 저울에 달아서 판매를 하는 곳이고요. 차병원 그룹의 차움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에 진료 중에 티 테라피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치를 티를 몇 가지 종류를 가지고 처방을 내주고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집에서 차를 마시면서 케어를 하는데요. 저는 이거에 대한 큰 효과를 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차지만 자신의 몸 상태나 정신적 상태에 맞는 차들을 몇 가지를 조합을 하게 되면요. 굉장한 웰리스적인 효과를 나타내 줍니다. 제가 편두통이 있었는데 이 부분으로 엄청난 개선을 봤죠.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께 웰리스 관광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국내에는 어떤 케이스가 있고 해외에는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를 4개 분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주가 앞으로 웰리스 관광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곳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하시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역시 웰리스에 대한 전문가답게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자세하게 웰리스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100세 시대에 살다 보면 희노애락 그 이외에 가장 사람들이 꿈을 꾸는 것은 무병장수겠죠. 아까 발제자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젊음, 장수, 그 구현을 위해서 관광과 건강이 결합이 돼가지고 웰리스란 영역이 개척되고 있고 새로운 시장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지자체 웰리스 관광 그리고 육성 전략 주제로 장태수 교수님께서 심도 있는 내용 발표 감사드립니다. 자, 이 주제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 세션 주제에 대해서 또 이 토론을 해주실 분들이 지금 계시는데요. 첫 번째 토론자를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김향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초빙 선임 연구위원으로 계시다가요. 지금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초빙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요. 관광 정책을 수립하고 진단하고 그리고 추진하는데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의 브레인 집단입니다. 자, 그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중책으로서 역할을 하셨던 김향자 교수님께 토론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향자입니다. 먼저 아시아 웰리스 관광 국제 포럼을 정말 축하드리고요. 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가 이렇게 2, 3년 안에 제주 웰리스 관광의 목적지로서 그 세계인들이 주목받는 이런 곳이 될 수 있다는 게 굉장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앞에서 주제 발표를 들으셨던 것처럼 웰리스 관광이 이제 이렇게 대두되게 된 여러 가지 배경 중에서
개인이 갖고 있는 가치 추구라든가 그다음에 일과 레저의 밸런스를 맞추고자 하는 개인적인 어떤 소비의 변화와 함께 지자체와 정부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미 소개받으신 것처럼 뭐 치유 농업이라든가 산림 치유, 해양 치유,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한국관광공사가 하고 있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수많은 이 웰니스와 관련된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광역자치단체라든가 지자체 계획을 들여다보면 웰니스 관광이라는 용어가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어쩌면 이제는 웰니스 관광이라는 게 중요한 정책의 화두이고 관광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경쟁이 이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가 웰니스 관광의 정말 목적지로서 어떻게 자리매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이제 이전에는 웰니스 관광객들이 이제 오면 되겠지라는 어떤 관점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목표 지향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목표 시장이 누군지, 그다음에 제주에, 그다음에 특정 지역에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올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 시장을 세분화해서 목표 시장별로 이제 전략을 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인바운드 시장에 있어서 과연 제주가 그 웰니스 관광의 목적지로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앞으로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라는 이제 위험한 상황에 있지만 중국 관광 시장을 이제 새롭게 겨냥한다거나 동남아 시장, 특히 바다를 본 적이 없는 이런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웰니스 관광을 어떻게 자리매김하느냐가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웰니스 관광의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웰니스 관광이 이제 앞으로 펼쳐지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 트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민간과 기업을 중심으로 한 웰니스 시장이겠죠. 이는 워낙 기업들이 그다음에 이미 잘해오고 있는 상황이고 창의적으로 굉장히 새로운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계신데, 이제 한계가 제도적인 뒷받침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인 그다음에 정책적인 인센티브적인 측면이 앞으로 좀 더 부가적으로 이제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주의 경우에는 웰니스 관광을 산업적인 측면에서 좀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뭐 클러스터를 좀 만들어 나가는 이런 좀 전략적인 산업화가 매우 중요하고, 이런 측면에서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트랙은 마을을 중심으로 한 웰니스 관광인데요. 사실 가장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주의 그 본연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으면서도 지속성을 가지고 간다거나, 그리고 이를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의 문제가 지금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제주 웰니스 관광의 인력을 좀 전문 인력화시키는 이런 전략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또 뒤따라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웰니스 관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굉장히 디테일한 서비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뭐 매뉴얼을 만든다거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지속적인 교육을 하는 이런 측면의 노력들이 앞으로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트랙은 역시 이제 공공을 중심으로 한 웰니스 관광을 어떻게 펼쳐 나가느냐는 측면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적 측면에서 이제 키워 나가는 측면에서 특히 웰니스 산업 클러스터를 좀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공공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기존에 뭐 건강검진센터라든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공공의 시설들을 웰니스적인 관광적인 측면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 한다거나 이런 이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이제 제주의 마이스 산업과 연계시킨 뭐 포스트 투어를 웰니스 관광과 연계시키는 적극적인 노력이라든가, 또 하나는 기존의 이제 공공시설인 공공미술관이라든가 박물관 이런 것과 연계시킨 치유와 연계시킨 웰니스 관광을 좀 해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제주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바라보는 특색 있는
웰니스 관광의 추진이 앞으로 이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굉장히 잘해오고 계셔요. 웰니스 관광 선정을 하고 또 웰니스 인증제를 또 지금 실시하시고 또 민간 협의체도 만드시고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서 굉장히 잘하고 계신데 이제 저는 이런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품과 프로그램 측면에서 좀 더 덧붙이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제주가 앞으로 이제 아시아의 예술의 섬으로서 어떤 그 역할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술이라는 측면을 치유와 연계시키고 웰니스와 연계시키는 이런 좀 노력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로서는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삶, 그다음에 해녀, 그다음에 이제 제주의 독특한 마을의 문화 이런 것들을 결합시켜서 제주만이 보여줄 수 있는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뭐 아시다시피 해녀의 뭐 요즘 공연을 또 웰니스 관광과 연계시켜서 좀 더 풍요한 상품을 만들어낸다거나 이런 전략들도 필요하겠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마을의 특성을 살리는 부분인데요. 이미 제주에서 이제 카름스테이라는 마을 관광 그 브랜드도 이제 이미 만들어서 런칭을 시켰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제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마을에서의 스테이와 웰니스 관광을 결합시키는 과정인데 앞서서 말씀해 주신 그 음식을 결합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제주의 생활 문화를 결합시키는 방법도 있고 또 오늘 또 제가 이제 분장을 하면서 얘기를 들었던 건데 천연 염색이 제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그 문화적인 장르라고 생각이 들고 중산간에 있는 모든 꽃과 그다음에 나무와 그다음에 풀들이 사실은 무료로 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재료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자연에서 배우는 치유라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런 어떤 천연 염색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정말 마을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역에 있는 분야자들과 연계시켜서 이런 관광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내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로서는 앞서서 이야기하셨던 이제 차움과 같은 의료와 치유를 연계시킨 측면에서 좀 글로벌화된 고급화된 관광을 좀 해낼 수 있는 웰니스 관광 상품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이제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을에서의 어떤 지금 카름스테이도 준비하고 계신데 기존에 이제 마을 호텔이라는 개념들을 이제 일반화 시켜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고한의 마을 호텔 18번가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들여다보면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관광이라는 커다란 시장들을 끌고 나갈 수 있느냐라는 이제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제주에서도 다르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런 측면에서 노력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그 이미 하셨던 뭐 웰니스 관련 협의체를 구성한다거나 전담 조직을 운영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이제 잘 진행되고 계신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가 웰니스 관광으로서의 어떤 글로벌한 목적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전담 조직이 좀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1차적인 측면에서는 제주관광공사 내에 전문 중간 지원 조직을 좀 더 강화시켜 나가는 센터화 시켜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이 그 시장이 커졌을 때는 별도의 조직화 시켜 나가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주민들의 참여와 그다음에 이미 하고 있는 민관 협치형 추진 체계를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정교한 민관 협치형 추진 체계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필요하고 기존의 수많은 그 중간 지원 조직으로 주민들의 조직들이 많습니다. 이런 조직과 결합해서 기존의 관광에서 하고 있는 일들, 그다음에 기존의 다른 분야에서 하고 있는 것들, 농업이라든가 뭐 다른 쪽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결합시켜서 웰니스 관광에서 이걸 녹여내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은 결국은 사람이 주체가 되어야 되고 이를 이제 추진하는 전담 조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끝맺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김양자 교수님께서 많은 해법을 주셨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제주도는 많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 할 수 있는 분야라든가 영역, 프로그램, 서비스 많은 예들을 또 들어주시면서 예를 또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역시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니 해도 관광 산업은 사람 산업이다.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정윤선 이제 박사님 지금 한국산업연구원에 계시는데요. 국가균형위에서 아주 왕성하게 또 활동하고 계시고요. 또 지속가능위원회에서도 역시 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산업적인 측면에서 또 다각적인 또 해법을 아마 제시해 주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윤선 연구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산업연구원의 정윤선입니다. 제 전공이나 제가 한 일은 이제 지역 산업 발전, 또 지역의 소득을 창출, 또 지역 고용을 많이 일으켜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건데 왜 오늘 그 제주 웰리스에 저를 부르셨을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제가 꼭 필요한 말을 해야 된다, 또는 이런 말을 해야 된다라는 고민을 했었는데요. 저는 제주관광공사에서 저를 초대한 이유를 아주 뒤늦게 알았습니다. 저희 나라의 산업 패러다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여러분이 다 아다시피 우리나라는 수도권 1극 중심 국가입니다. 일단 저출산이 있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요. 또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은 비수도권인 지방에 있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직업이 있든 없든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다 수도권으로 가서 자리를 잡고 결혼하고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마다 빠른 속도로 지역이 과소화되고 있고요. 그런 과소화되는 걸 제가 이제 뭐 제 산업부나 국가균형이나 뭐 지속가능위원회에서 하려는 게 뭐냐면 지역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그 일자리를 가져서 소득이 나오면 그 소득을 가지고 지역 경제 소비를 활성화시켜 보자, 이런 패러다임으로 저희가 이제 계속 정책을 만들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한 두 가지 위에서 잘 먹혀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특히 지역 산업 구조라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1970년대 박정희 정부 때부터 국가가 중심이 돼서 대기업 중심의 수출 전략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모든 업종들이 대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또 그런 대기업 중심이 있었는데 1997년에 외환위기가 오면서 경쟁력을 높인다고 대기업 간의 같은 업종들은 빅딜을 통해서 독점화를 했습니다. 다 전자 반도체면은 삼성이 남고, 자동차면은 현대 기아가 남고요. 또 조선이면은 현대중공업이 남고, 또 디스플레이 하면은 LG가 남고, 이렇게 분야별로 대기업이 하나씩만 자기 잘하는 것만 갖고 있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모든 우리나라 주력 산업들이 독점이게 됩니다. 이 독점은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기술을 배워서 빠른 물건을 생산해서 외국에 팔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은 대기업 중심 구조로 산업이 돼 있다 보니까 이 대기업과 같이 일하는 지역의 협력 기업들은 대기업에게 종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속거래라는 것이 생기는 건데요. 얘가 이제 지난번에 조사한 걸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의 영업이익률이 연간 한 8%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완성차 업체는 밑에 하청업체들이 만들어 온 부품들을 조립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타이어나 뭐 엔진 블럭이나 실린더나 아니면은 캠코더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하청업체들한테 다 뭘 만들어 오라고 이렇게 현대나 기아가 뿌리게 됩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얼마 정도 될까요? 현대가 8%면 좀 못 돼도 한 7%나 6%는 돼야 될 것 같은데 2.5% 정도였습니다. 지금 뭐냐면 이 독점력이라는 것은 가격 결정권을 내가 갖고 있습니다. 너 나한테 팔 거야 말 거야? 안 팔면 가고. 근데 이 사람도 나 왜 이렇게 싼 값에는 못 팔아요? 더 주세요. 그럼 그래 너 말고 줄 서 있어 가. 그러면 이 사람은 거래할 업체가 없어집니다. 이게 독점의 소비자 측면에서도 폐이지만은 이 수요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완성차 메이커가 독점이게 되면 이게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은 저임금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5대 주력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석유화학, 조선 모든 분야에서 아시다시피 현대, 삼성, LG, 대우가
다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 구조는 빠른 시간 내에 기술을 개발하고 물건을 개발해서 수출을 중심으로 해서 GNP를 확 올리는 그런 효과는 있지만 이걸 골고루 중앙과 지역이 나눠가진 효과는 좀 미흡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하는 일이 지역의 중소기업들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산업단지에 가서 보면은 왜 젊은이들이 지역에 안 남고 서울로 가려고 하는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지역의 중소기업 협력업체 공장을 들어가게 되면요. 제가 있는 그대로 표현드리겠습니다. 오바이트가 나와서 머리가 아픕니다. 엄청난 소음, 엄청난 분진, 그리고 뭐 화장실이라든지 기본적인 휴게시설 전무합니다. 임금 또한 열악하고요. 기숙사를 가보면 이거 뭐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이나 기거하지 우리 대학생들이 여기서 근무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역 발전 정책을 하는 데는 이 산업 정책이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왔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그런 중소기업에 가려고 안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 지역에 있던 기업들이 과거에는 저임금 때문에 구미에, 창원에 또는 울산에, 목포에, 거제에 통영이 있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임금이 이제 더 이상 저임금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제도 도입했고 50연제 도입하면서요. 우리나라의 최대 시장인 중국 근처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기업들이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게 되면 같이 거래하던 지역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잘 나가던 창원, 동남권의 그 산단들이 옛날에는 꽉 들쳐서 산업단지 더 만들어주세요, 또 만들어주세요라고 했는데요. 지금 산업단지가 어르신네 머리 빠지듯이 듬성듬 빠져서 지금은 거의 공동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역에서 보면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소득이 줄어드는 건데요. 저희가 산업연구원하고 산업부가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주력 산업에 위기가 와서 지역 경제가 침체되면 그 지역을 산업 위기 지역이라고 지정을 하고 그 지역에 많은 정책을 써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거기 뭐 조선 산업이 어려우니까 조선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뭐 첨단 마리나 리조트, 보트 만드는 거 지원해줘, 보트 공장 지원해주고 세금 깎아주고 그리고 또 그 지역에다가 전문 인력 양성할 수 있게 대학 자원 지급하고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지자체가 가장 원하고 효과 있었던 산업이 뭐냐고 저희가 분석을 5년 동안 해봤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지역 관광이었습니다. 지역 관광은요. 예를 들면 이제 군산에 현대조선소가 폐업을 하고 또 쌍용 자동차가 폐업을 하면서 제일 먼저 공동화가 온 지역이 군산이었는데 군산시가 저희 산업부나 산업연구에 요구한 것은 뭐냐면 우리 군산은 일제시대 건물들이 많이 살아있는 근대문화유산 지역이다. 그래서 이걸 관광 자원으로 만들 테니 돈을 달라라고 해서 이제 그쪽 그 일본 문화 거리를 관광 자원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쪽에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관광 오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일제 문화 건물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생태 문화 공원도 가고요. 또 옆에 있는 논산의 젓갈시장도 가고요. 그래서 그 군산, 논산, 강경 지역을 묶는 패키지를 지자체가 스스로 만들었었습니다. 그게 가장 투입한 예산 대비 효과가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핵심 여기 있는데요. 군산이 그렇게 많은 산업 관련 R&D, 전문 인력 양성, 대체 산업 육성을 했는데 효과가 거의 미미하거나 없었거나 장시간 걸리는데 가장 빨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경험을 올린 거는 지역 관광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으로 모두 가는데 수도권이 대부분의 대기업의 본사들이 있어서요. 모든 R&D 결정, 기획 그리고 투자 결정을 서울에서 합니다. 그리고 지역은 이제 분공장이죠. 그 분공장이 옛날에는 그래도 좋은 일자리였고 거기서 일을 하게 되면 내 형제와 내 식구가 다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거기 가면 어떤 느낌이 오냐면 더 하고 싶다, 더 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오는 걸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인력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남아로 이전하는 추세가 벌써 한 5년 넘게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지역 산업을 살리는데 기존의 중우장대형 제조업은 한계가 있을 것 같다. 지역 관광 산업이 그 지역의 고유한 자연 자원을 이용해서 끌어들이면 이 문화 관광 자원 사업이야말로 다른 제조업보다 고용 유발 효과도 월등히 높고요. 또 지역 부가가치 효과도 높고 지역 내 소득 창출 효과도 대단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이제 맛집들도요, 다 가맹점화되어 있는데 지역에 가면 맛집들은 엄마의 손맛입니다. 그러면 그 두 식당이 똑같이 100만 원을 팔았어도 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국밥집에서 100만 원을 팔았다 그러면 이 어머니는 국밥을 만들기 위해서 시장에 가서 배추도 사시고 고춧가루도 사시고 소금도 사시고 고기도 사오시는데요. 이 가맹점, 서울에 있는 이런 식당들은 그런 재료들을 그 지역에서 사지 않습니다. 본사가 있는 서울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전국에 다 뿌리게 됩니다. 즉 지역에는 딱 100만 원만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요. 관광을 통한 지역의 맛집을 통한 100만 원은 배추, 고춧가루, 소금, 옆에 있는 아줌마가 와서 일해주는 인건비 다 해서 그 지역으로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지역의 경제를 제조업 중심으로만 이렇게 이끌어왔다면 이제는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린 관광, 문화로 이끌어갈 때가 이제 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감히 외람되게 드려보는 것으로 저는 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굉장히 장대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패러다임을 저는 제주가 먼저 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는 제가 가본 우리나라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자원이 풍부하고 좋은 환경을 가진 곳이 제주라고 생각합니다. 강원이 있는데요. 강원은 제주와는 완전히 차별화됩니다. 제주가 가지는 그 메리트를 가지고 관광 자원, 문화 자원, 웰리스를 이끌어가 보시라. 그러면 다른 비수도권도 제주를 따라 벤치마크가 같다. 뭐 그런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윤선 연구위원님, 지금 계신 곳이 한국산업연구원입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아주 심도 있게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수도권 이외 지역은 지역 근간 산업이 굉장히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자, 그런 그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최근에 관광, 문화, 예술 산업과 연계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가지고 생존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꾸준히 하고 있는 점을 좀 강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는 제주다운 웰리스 해법이 있다는 것도 제시를 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지금 도내 학계를 대표해서 제주 한라대학교 국제관광호텔학부의 문성종 교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지금 문성종 교수님은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 앞으로도 그렇지겠지만 제주의 도 정책과 관광산업의 발전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시죠. 문성종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주 한라대학 문성종입니다. 이 관광이라는 게 참 재미있는 학문입니다. 관광은 이 다른 학문과 접합했을 때 우리는 이제 다재학적 학문이라 그러는데, 왜냐하면 관광에 의료의 모자를 쓸 땐 의료 관광이 되고요, 농촌의 모자를 쓸 땐 농촌 관광, 그 다음에 문화의 모자를 쓸 땐 문화 관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은 실질적으로 융복합화시킬 수 있는 가장 쉬운 학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관광학자들이 얘기할 때 관광이 변화가 첫째 대중관광에서 그 다음에 대한관광으로 갔다가 미래에는 창의적인 문화관광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관광이 또 하나 중요한 게 아주 외생 변수에 엄청나게 민감합니다. 외생 변수에 민감하다 보니까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뭐 테러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우리 사드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지금 제일 겪는 전염병, 이런 걸로 인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관광객들입니다. 그래서 이 관광 트렌드의 변화가 생겼는데요. 그럼 아까 우리 장 교수님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과거에는 깃발 따라서 단체로 해서 많이 다녔지만 요즘은 소규모, 그다음 소확행, 그다음에 랜선 투어, 뭐 이런 식으로 만족을 느끼는 관광 패턴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제 제주 관광 같은 경우는 어저께 제주 관광 방문객이 1,100만 정도 와서 작년 어저께 기준으로 해서 한 140만 명이 더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을 못 나가는 상황이라서 제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아이러니컬한 게 뭐냐면 오버 투어리즘, 우리가 관광객 1,000만이 넘으면서
2019년 뭐 1,500만이 넘었고 2019년도에 또 1,500만이 넘으니까 너무 관광객 많이 오니까 이 관광객 오버 투어리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 뭐 바르셀로나나 뭐 베니스 같이 투어리스트 뭐 저 관광객이 오지 말라 이렇게 뭐 데모를 할 거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우리 베를린 ITB 그 베를린 박람회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 오버 투어리즘에 대한 해답은 분산, 관광객을 분산시키는 거다. 밀접하지 않게. 그러나 또 재미있는 건 2020년 팬데믹이 오면서 이 코로나 시대의 관광객도 분산을 시키는 거라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웰리스 관광은요, 2005년 우리 제주의 제주 의료 관광 이 의료 관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때 나온 게 웰리스 관광이 2005년도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는 처음에는 잘 만들다가 그다음 그것을 계속 활용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후에는 뭐 의료 관광도 침체되고 웰리스 관광은 더더욱 얘기도 안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웰리스 관광에서 나온 게 웰리스 타운을 만들고 웰리스 관련 상품을 만들고 웰리스 음식, 식품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아까 발표자께서 얘기했지만 과학적 근거를 두고 그다음에 의료뿐만 아니고 물리학, 화학, 그다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예술, 그다음 영양, 식품학 뭐 이런 거 이런 융복합을 시켜서 웰리스로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위드 코로나와 포스트 코로나의 대안 관광으로서 웰리스 관광이 화두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밀접하지 않게 이 관광객들을 어떻게 분산을 시켜서 그 분산을 시키는데 웰리스 관광이 제일 적합하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 김양자 박사께서도 얘기했지만 각 부처에서 이 웰리스 관광과 연관된 치유에 관해서 엄청나게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치유 관광을 위한 치유 농업사를 만들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치매 환자 그 농부뿐만 아니고 치매 환자를 위한 치유 농업을 하고 있고요. 산림 치유는 뭐 워낙 유명하니까 그래서 산림 치유 지도사 자격증을 따서 산림 치유에 지금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내년부터는 해수부에서 해양 치유 산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한국이 K 브랜드가 워낙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감히 명명하는데 J 브랜드, J 웰리스형 J형 웰리스는 무엇인가? 그래서 시대에 맞게 그 웰리스 타운이나 이런 거는 이제 개발 위주의 타운 조성은 아무래도 우리 도민들은 그런 거를 싫어할 걸로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면서 타운을 만드는 건 뭐 상관없고요. 그렇지만 제가 제일 이제 걱정하는 건 뭐냐면 우리 농산호촌에 있는 농부분들이라든지 어부분들이 제주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우리는 관광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말을 관광객 1,000만이 넘는 2010년대에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만들고 뭐 농사를 짓고 수확하고 한 것들이 다 관광객한테 이 소비가 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못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농산어촌 지역에 여러분들도 관광과 연관이 있고 관광에 의해서 생계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대한관광을 제주형 웰리스 관광을 농산어촌 쪽으로 좀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웰리스 관광하면서 농림부, 해수부, 뭐 산림청 이렇게 하고 있지만 비슷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붕어빵식으로 찍어내듯이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좀 벗어나야겠다. 그러니까 J형, 제주형 웰리스 이 관광은 농산어촌 지역의 그 지역의 특산물과 문화
이런 것들을 잘 녹일 수 있고, 물론 이제 제일 근거가 되는 과학적 근거를 갖고 해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한남리 같은 경우는 제주 약초가 많이 나니까 약초를 특화한 뭐 웰리스 관광이라든지, 그다음 뭐 저지 같은 데는 석창포가 많이 나니까 뭐 석창포를 이용한 뭐 웰리스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다양한 컨텐츠를 집어넣어서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제주 관광이 제일 이제 명심해야 될 게 기후 변화입니다. 그다음 저탄소, 탄소 중립을 위한 웰리스 관광을 먼저 선점해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장 교수님이 얘기한 4가지, 그러니까 뭐 명상 힐링이라든지 자연, 그다음 한방, 이런 것과 더불어서 다른 모든 학문이 융복합시키고, 그 융복합시킨 학문의 과학적 근거를 갖고 우리 제주도에 있는 자원으로 웰리스 관광, 이 농산어촌 지역이 각 그 지역마다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농산어촌 웰리스 관광을 만들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건요, 정부 부처에서 하는 이 치유형 관광에 이걸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됩니다. 웰리스 관광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정부 부처에서 하는 것들을 우리 제주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쪽에 컨트롤 타워에서 이 제주 농산어촌 지역 웰리스 관광을 왜냐하면 농촌, 어촌, 산림은 산림 이렇게 나가는 걸 한꺼번에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거기에 따른 예산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아까 같이 각 부처마다 예산을 계속 내리고 있는데, 그 예산을 컨트롤 타워에서 맡아서 그걸 농촌, 산림, 그다음에 해양으로 이제 각 분배하면서 그 컨텐츠를 좀 만들어야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지금 외국인 관광객이 안 오기 때문에 지금 관광진흥기금이 엄청나게 지금 거의 고갈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제주 계정에 우리가 묶여 있어서 예산이 관광진흥기금으로 오지 못하면 제주 계정, 그리고 또 이 지금 해수부나 농림부나 농식품부나 이제 산림청에서도 예산을 할 때 제주도는 제주 계정에서 해야지 자기네가 예산을 못 내린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제주 계정에 대해서 우리 병 과장님이 좀 얘기하실 건데 뭐 좀 조정한다 그러는데, 빨리 해서 그런 예산을 갖고 와서 이 실질적으로 제주형 웰리스 관광에 맞는 기후변화 저탄소 시대에 걸맞은 제주형 웰리스 관광 컨텐츠 개발이라든지 주민들의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지 그런 교육이라든지 홍보에 집중적으로 좀 쏟아야 될 것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2025년도 되면은 한국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족 간의 행복이라든가 국민 건강이 굉장히 큰 화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관광과 그다음에 문화, 그다음에 힐링, 이런 주요 화두가 큰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주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콘텐츠라든가 조직이라든가 관련되는 내용들을 문성정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또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4번째로는요, 지금 한국에는 한국 웰리스 산업협회가 왕성하게 활동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상근 부회장으로 계시는 우리 이우람 부회장님께 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금방 소개받은 한국 웰리스 산업협회 이우람 부회장입니다. 그동안 지금 앞서서 교수님, 박사님들의 전문적인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는 민간 차원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웰리스 관광 관련 사업에 대해서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제주도를 집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웰리스 관광에 대해서 지금 선제적으로 지금 많은 조례 개정부터 그리고 웰리스 관광 제주 11선까지 정하면서 지금 아주 모범 사례로 지금 돼 있는데요. 제가 오늘 오면서 느낀 거는 이거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가 우리 제주도를 집중하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키노트 스피커로 이제 UNWTO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웰리스 연구원에서도 아까 오전에 기조 발표를 하셨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 민간 단체인 우리 협회가 과연 제가 아시아 포럼에 와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하는데 먼저 우리 협회에 대해서 좀 간단한 소개를 드리고 특히 우리 협회는 우리 민간 우리 회원사들 그리고 관련 산업의 종사자분들께서 전시회와 컨벤션을 통해서 그 홍보 마케팅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희가 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걸 연계해서 제주 웰리스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제언을 한번 드리는 쪽으로 마무리를 지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협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분과위원이 16개 분과위원이 있습니다. 앞서 들으셨던 정부 부처 웰리스 관광 같은 경우는 4가지 카테고리로 구성을 하는데요. 그 외에도 저희 같은 경우는 식품 건강, 그리고 레저 스포츠, 그리고 친환경 모빌리티 등 이런 산업적인 차원에서 16개 분과위원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국 17개 시도 지역 관광협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협회 회원사들뿐만 아니라 그 전국에 있는 그 지자체 우리 공무원분들이랑 같이 사업을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전시 컨벤션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행사가 이제 K 웰리스 시리즈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푸드 앤 투어리즘 페어라고 해서 관광과 식품이 융복합된 전시회를 이미 개최를 했고 내년에 이제 계속적인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서 토론해주신 우리 교수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그 키워드를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민관 협력이라는 말씀을 한 5번 정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결합, 융복합 이런 말씀은 제가 한 10번까지 세다가 안 셌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융복합을 지금 웰리스 관광 발전을 위한 솔루션으로 이 전문가분들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협회 같은 경우는 이미 푸드 앤 투어리즘이라는 농식품과 웰리스 관광이 결합된 홍보 마케팅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행사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 또 맞게 저희는 유튜버 분들을 또 저희 유튜버 회원사로 저희가 약 60여 명이 이제 가입을 해온 상태고 통합 구독자가 1,200만 명에 달하는 아주 영향력 있는 그 파워 유튜버 분들이 저희 행사장에 오셔서 전국 지자체가 출품한 관광과 농식품 관련된 그 출품 그 부스를 촬영을 하면서 그 행사가 끝나더라도 그 홍보가 계속될 수 있도록 지금 홍보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저희는 이제 그 시리즈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K 웰리스 브랜드 대상을 저희가 매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브랜드 대상을 선정 대상은 이제 지자체가 되겠고요. 지자체 같은 경우는 추가로 K 웰리스 도시라고 도시로 이제 또 저희가 추가 지정을 하면서 그 홍보전에서의 홍보 마케팅 효과가 브랜드 대상 그리고 K 웰리스 도시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시리즈 홍보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라고 지금 보면은 많이들 위축이 많이 돼 계세요. 물론 이제
현장에서 이제 정책 다루는 공무원분들부터 다양한 관계자분들께서 정말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사실상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토로를 하시는 뭐 공무원분들, 뭐 관계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이제 저희 협회가 금방 말씀드렸던 사업들을 소개를 드리면서 예를 들면은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해외에 지사가 있는 기관은 뭐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뭐 지자체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시도 관광과 분들께는 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튜버 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한 개 채널 가입자 구독자가 250만 명 구독자가 계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영상을 한번 찍으면 조회수가 5천만 뷰가 돌파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6천만이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천만 명이 본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그 이면을 봤더니 유튜버 그 회원 구독자분들이 전 세계에서 구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으신 구독자분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해외 마케팅은 우리 해외 지사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지만 유튜버 마케팅을 한번 하시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그리고 이제 그 국내 마케팅도 정말 저희가 참 우리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홍보 마케팅 예산을 유튜브 코로나 시대인데 어떻게 사용하십니까?라고 여쭤보면은 마케팅 예산을 그 전철이 아니죠. 지방은 그 역사 광고 뭐 저 버스 정류장 광고 이런 사이니지 광고를 많이 하신대요. 근데 사실 저희가 지금 저도 이제 핸드폰을 지금 있지만 사실 이렇게 버스 기다리면서 기차 기다리면서 이렇게 광고판 보는 분들 많지 않거든요. 정말 현실적인 그 홍보 마케팅 비용이 써여져야 되는데 아직도 구시대적인 그런 마케팅 비용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존경하는 이제 우리 병 과장님께서도 이 자리에 계시고 다음에 이제 발표를 하실 텐데 제주도는 안 그러겠지만 사실상 좀 쓴 말씀을 좀 잠깐 드리면은 이 뭔가 그 자기 업무가 조금이라도 아니면 이거를 핑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도 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푸드 앤 투어리즘 페어라는 행사가 있는데 이번에 한번 홍보 마케팅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라고 관광과에 그러니까 제주도는 아닙니다. 예, 다른 시군 관광과에 말을 하면 푸드가 앞에 있다는 이유로 이거는 우리과 일이 아닌데요? 이런 식으로 핑퐁을 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앞서 토론해 주셨던 박사님들, 교수님들 말씀대로 이제는 그러지 말고 정말 융복합 차원에서 결합 차원에서 우리 그 관련 부서가 결합해서 한번 우리 제주도 웰니스 관광을 한번 그 발전시키는 그런 산업적인 측면으로 한번 바라보면 어떨까 하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웰니스 관광 11선 그리고 카름스테이 그리고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등 정말 많은 업무를 해놓으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뭐 전국으로 다니면서 말씀들을 많이 듣지만 정말 제주도만큼 이렇게 선제적으로 정말 실질적으로 정말 일을 하신 시도 지자체를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소프트웨어를 많이 특색 있는 소프트웨어를 많이 개발을 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이거를 다음 이제 내년에는 정말 융복합되고 그리고 이제 뭐 민관이 혹은 민관학까지 이제 같이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홍보 마케팅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빨리 오기를 바라지만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앞서 우리 글로벌 웰니스 연구원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보시면은 우리가 전체 해외 외래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내국인들은 넘쳐나는데 해외 외래 관광객들이 지금 많이 줄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같은 현상이겠죠. 근데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2016년에 예를 들면 로타리 세계대회 같은 정말 굵직굵직한 정말 글로벌 리더들이 4만 명이 모이는 그런 행사, 그리고 뭐 허벌라이프, 아메이 같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인센티브 투어 같은 거를 많이 유치를 하셔서 이런 그 해외 외래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 시작으로 우리 웰리스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웰리스 세계 대회를 제주에 유치한다던가 그런 포문을 한번 여는 쪽으로 한번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민관이 협력해서 연속적인 융복합 홍보 마케팅이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 민간 차원에서도, 민간 협회 차원에서도 우리 제주도 웰리스 관광을 응원할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협조를 또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우람 부회장님께서는 이제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융복합, 그다음에 협업, 마지막으로는 민관, 산, 그리고 아마 학이 또 들어가야 되겠죠. 그걸 통해서 웰리스 시대를 이제 추구하자 말씀을 하셨는데, 이우람 부회장님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신 명함을 제가 잠깐 살펴보니까요,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웰리스 강국 대한민국 실현에 앞장서겠다라는 또 문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요 토론의 이제 마지막 5번째는 도정에서 나오셨습니다. 예, 관광정책과의 과장님으로 계시고요. 아마 이 현장에서 또 고군분투하고 계시죠. 우리 변영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 과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장 변영근입니다. 우선 관광 트렌드가 되고 있는 웰리스 관광을 주제로 아시아 웰리스 포럼을 제주에서 개최해서 너무 의미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제주에 오신 전문가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앞서 우리 토론자분들이 이제 지적하신 분이 얘기가 우리 제주의 웰리스가 이제 최적지로 이렇게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지역과 연계되고 이것이 산업화를 통해서 관광 산업뿐만 아니고 제주 경제 전반에 도움이 될까 하는 고민들을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코로나가 지속되기 때문에 자연을 찾아서 비대면 관광이 활성화되고 있고, 청정 이렇게 자연을 소유한 제주가 웰리스의 최적지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주는 이러한 강점의 특성을 살린 제주형 웰리스 관광 모델을 정립해 나가는 데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제까지 추진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올해 2월에 도내 23개 기관이 참여하는 웰리스 생태계 육성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올 5월에는 전국 최초로 웰리스 관광 육성 지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또 웰리스 관광지 11개 소에 대해서 인증을 통해서 우리 제주가 어떤 분야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을 도출해 나가고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이제 전국이 다 고심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제주도 웰리스 관광지를 어떻게 지역 주민들이 많은 참여를 하고, 또 특산물 이런 것들을 연계해 가지고 지역의 체감도를 높이고 지역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웰리스 상품을 내놓는가 하는 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아까 그 김향자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웰리스 관광지와 어떤 마이스 분야, 그리고
미술관, 박물관 그리고 기타 지역의 마을 관광들을 연계해서 도민의 만족도도 높이고 또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여가지고 관광 산업을 포함한 제주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요즘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ICT 기술을 융합해 가지고 무장애 관광 환경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원래 관광지 3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휠체어 안내 서비스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경사로나 인도폭 이런 계산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 이제 3월 인터넷을 활용해 가지고 전통시장 혼잡도 안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라든가 주차 안내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디지털을 입혀 가지고 우리 제주에 오는 관광객들이나 도민들이 누구나 편하게 제주를 즐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안전 안심의 관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는 세계적인 안전 여행 스탬프를 획득하고 또 세계 지속가능 관광위원회의 도시관광 인증 획득 등 안심 여행지로 각인받고자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친환경 관광 요소를 더해 가지고 지속 가능한 관광을 실현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웰니스 관광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웰니스로 인해서 인위적인 개발은 피하고 오히려 자연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제주는 이런 관광의 친환경을 더욱 입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제주가 고민하는 것은 앞서도 여러 이제 토론가 선생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 웰니스 요소를 어떻게 제주의 문화를 더입혀 가지고 제주의 독특한 특성을 가져 가지고 차별화시킬까 이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데 그런 전략을 고민해서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제주가 웰니스를 선도하면서 좀 이렇게 어떤 제안을 해보면 국가 차원의 웰니스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국내의 지역별로의 특색도 살리고 그리고 지역을 차별화시키고 또 이게 국가 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아까 이제 문성종 교수님이 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제주는 관광진흥기금을 별도로 이제 운영하고 있어서 이제 문체부가 주관하는 각종 공모 사업에서 제외되고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주시면 제주가 웰니스를 또 선도하고 이것이 국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제주 지역의 이 웰니스 관광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역시 현직에 계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마 책임감 있는 위치에서 수행하셨던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정책이라든가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5분의 패널 토론자의 말씀을 들었고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요 질의라든가 그다음에 부연 설명 차원에서 발제를 해주신 교수님한테 또 추가적인 또 얘기를 좀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좀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리죠. 오늘 뭐 각 분야별로 그 토론해 주신 분들이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요소들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제주 웰니스 관광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요소들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보통 이제 웰니스 관광이 단계별로 성장하는 부분들의 로드맵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로 해야 될 부분, 중장기로 해야 될 부분, 그러한 부분에 이제 로드맵을 형성을 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인력의 문제입니다. 웰니스 관광은 일반 관광하고 달라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감,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든가,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든가라는 것들을 공감하고 꼭 껴안아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광지를 해설하고 설명하고 하는 기술적인 부분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태국이 왜 웰리스 투어리즘 오브 아시아, 아시아의 이 웰리스 관광의 허브가 됐는가? 그 바탕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태국에는 불교 국가지 않습니까? 척언지심. 타이 마사지 하는 사람들은 바디 스캔을 합니다. 몸을 이렇게 만져보고 관절을 이완시켜 보면 딱딱하게 굳어 있는 몸, 그리고 뭉쳐져 있는 근육,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이 부분을 마음으로 느끼고 이 부분을 정성스럽게 마사지를 통해서 풀어주거든요. 그럼 받는 사람 입장은 어떻겠어요? 내가 힘든 부분들을 터치해주고 만져주고 안아주고 여기에서 위로를 얻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크게 평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웰리스 관광은요, 이런 인력에 대해서 힐러로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사람으로서 그러한 마음가짐, 그리고 준비되어져야 될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된다라는. 그래서 제주 웰리스 아카데미라는 것들을 저는 한번 꼭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있고 또 이미 그 유사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선발을 해서 맞춤형으로 교육을 시킨다라고 하면 단기간에 그것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알리는 부분 강조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제주의 웰리스 관광을 알릴 수 있는 부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역 연계의 네트워킹,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일할 사람, 마을도 참여해야 되고 지자체도 참여를 해야 되고요. 협회도 학교도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졌을 때 이 웰리스 관광의 생태계가 형성이 되는 거고, 이 생태계가 스스로 인앤아웃해서 연관 산업 자체가 발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의 경제가 새로운 고부가치 영역으로의 웰리스 관광을 찾게 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는 제주의 웰리스 관광에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번 또 이런 귀한 자리를 통해서 각 전문가들이 내놓으신 이런 의견과 또 중요한 요소들을 잘 정리하신다라고 하면 정말 제주가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또 더 나아가서 아시아를 대표할 수 있는 웰리스 시티가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관광객들은 눈높이가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진화한다고 그러죠. 따라서 관광 목적지도 진화를 거듭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주 같은 경우에는 관광 산업이 경쟁력 있는 핵심 산업이죠. 관광 산업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관광 산업 단독으로 하기에는 다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 키워드 중에 첫 번째가 아마 융복합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최근에 팬데믹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질을 찾고 자기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행 활동을 통해서 이제 찾게 되는데, 최적지 중에 아마 첫 번째가 제주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웰리스 산업의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 성장과 맞물려 가지고 제주 또한 탄탄하게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많은 준비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웰리스 산업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제주에 살게 되는 미래 세대의 혜택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저희 본 세션 두 번째 대한민국의 웰리스 관광 정책 현 주소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발제자, 토론자 모든 발표를 다 마쳤습니다. 어떻게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제주 관광의 웰리스 산업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랜 시간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혜성 부회장님과 패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 말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이상으로 자연, 사람, 문화가 어우러지는 아시아 대표 웰리스 여행지를 향해서 제1회 아시아 웰리스 관광 국제포럼 첫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세 번째 세션으로 여러분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